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채택되지 못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병기 실장은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정부 대응을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강경진압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이라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고요. 또 강경진압 여론조성을 위해서 보수단체를 활용하라고 주문까지 했고, 또 경찰 대응이 소극적이다, 공식적인 대응을 주문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병기 실장의 행태를 보면서 청와대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청와대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요. 지금 이병기 실장을 비롯해서 전 정부의 청와대 분들께서 그러지 못한 상황을 대했을 때 우리 국가와 국민이 얼만큼 위험과 피해에 처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비서실장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청와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책임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잘 구분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은 최저임금 관련돼서 일자리 수석계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저게 19대 대선과 20대 총선 때 각 당에서 지금 최저임금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최저임금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의도로 퍼주기 운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아까 공약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대 총선에 새누리당 공약을 보면 2020년까지 8,000원 인상 효과의 정부 일부 부담이라고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을 때 좀 특이한 사항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지 좀 보겠습니다. OECD 저임금 노동자 비율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세 번째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만큼 임금 수준이 열악하다는 그런 상황이죠. OECD 국가별 평균 임금과 1인당 GDP를 살펴봤는데요.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이 29,000달러이고 또 23위 하위권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국내 총 생산을 보니 1조 4,112억 달러로 OECD 중에 8위입니다. 상위권에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경제 규모는 상위권인데 국민 개인 소득은 하위권인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임금이 돈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 정부 9년간의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 구조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더디게 인상시켜서 발생한 양극화라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좀 보시면요. 격차 해소와 고용 확대, 경제 성장의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국제 비교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중에 중하위권에 속해 있고요. 상대적 수준에 있어서도 중위임금 대비 48.4%로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개선이 되면 중위에 있는 임금 근로자와 근로 빈곤층 간의 임금 격차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저게 2015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인데 우리 수석님 저 자료 혹시 알고 계세요? 네네. 예. 그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중에 가구주는 43.6%, 배우자는 34%, 그리고 기타 가구원이 22%인데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0명 중에 4명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최저임금 임금 인상이 가구 소득 자체도 높이고 또 빈곤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 확대 효과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독일의 최저임금법 도입 이후에 실업률과 같은 고용 지표가 개선됐고요. 정규 고용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혹시 독일 사례 알고 계시죠? 네. 또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 성장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순환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한계 소비 성향이 큰 취약계층의 소비가 늘면 내수가 진작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3조 원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원하청 구조개선 등의 지원 대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된다면 긍정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조금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재정 지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들 하는데 프랑스에서 사회보험료 감면과 세액공제 등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또 경제 상황 등 각국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그에 맞는 지원 정책을 펼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야당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 진행한다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실업 크레딧 지원 사업 등 94건에 이를 정도로 여러 건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수석님,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뭐 퍼주기다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퍼주기가 맞습니까?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렇지 않죠. 네, 한 가지만 더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질문을 대로. 하고 네. 답변을 네, 한꺼번에 네. 좀 해주세요.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중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말고요. 좀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대책 관련된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퍼주기냐 마냐 부분하고 또 국민들의 좀 걱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에 대한 네,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상세히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경영상의 재반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또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또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불공정 관행도 좀 건절되도록 이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 예를 들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축소라든가 그 다음에 가맹점, 대리점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대책을 하면서 내년에 우선 단기적으로 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이 충격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네. 송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당의 김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에 소위 절정 끝장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홍 후보자는 그야말로 속 따로 겉 따로 표리부동 위선, 언행 불일치, 후한무치에 꼬박꼬박 세금 열심히 내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홍 후보자께서는 2014년에 주장하기를 배를 건너서 뛰어서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매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13살 된 딸한테 8억이라는 큰 돈을 증여하면서 엄마를 뛰어넘으면서 외할머니 돈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재산 늘릴 때 늘 사인간의 채무로 돌린다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부인과 딸이 2억 2천만 원을 차용증서를 쓰는 그래서 사인간의 채무를 3건이나 지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를 폐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1,500만 원
들어가는 특목고에 자신의 딸을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면은 그야말로 창의, 그다음 학벌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야말로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중소기업이나 소양이 떨어지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소위 우리 청년 사업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중인격 사례가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이호성 방통위원장은 더합니다. 2008년에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KBS 사장은 법적인 임기를 보장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10년이 지나서는 과거 자신이 비난했던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지금은 소위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서 서슴없이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600조의 예산을 다루는 국민공단 이사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소위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또는 금융 전문가가 맡아야 맞죠.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학 전공인 초선에 김성주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거라곤 고작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는 것과 보건복지위 4년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그 인사, 소위 말하면 인사 참사 줄줄이 왜 도대체 이어져 나오나 원인을 봤더니 결국은 이런 인사 참사를 키우는 것이 그 청와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인사 참사가 터질 때마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억지와 궤변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그 홍종학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말하기를 쪼개기 증여는 국세청도 합법 절차로 소개하고 있다. 딸이 증여세를 못 내니 엄마가 빌려주고 임대료로 갚는 것은 상식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상식적. 그리고 장모가 주는데 안 받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딸의 그 중학교 국제중 진학의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에게는 여러분도 기사 쓴 대로 살고 있냐? 라고 억지 주장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야말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몰상식이고 상식 이하의 답변이자 태도입니다. 정말로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도덕적 그 잣대가 국민들보다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사람이 없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집권 여당 내에 캠코더, 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만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인재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1기 내각 구성은 캠코더 인사라고 누구나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19명 중에요. 17명, 89.4%가 지금 문재인 캠프 시민단체 또는 정치인 출신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지금 더 문제는 법적 도덕적 논란으로 낙마한 사람이 7명에 이릅니다. 실장님, 네. 혹시 그 예비 후보자들이 작성해야 되는 사전 질문서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항목이 몇 개인가요? 160개 항목 좀 됩니다. 60개요? 160개 항목 160개. 좀 됩니다. 네. 그것도 조금 원래 한 200여 개 항목이었는데요. 한 줄였습니까? 160여 개 정도로 재정리를 했습니다. 네. 예, 지난 박근혜 정부에 제가 이번 정부 거는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그거 그 항목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 조금 공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게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지. 그걸 뭘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질문인데 그걸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아니 저희가 실제로 지금 자, 잠깐만요. 예. 박근혜 정부 때 그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때 200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66개가 재산 형성이나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빗대서, 자료를 안 주니까요. 여기에 박근혜 정부에 준해서 홍종학 후보자 경우에 지금 논란이 된 거를 한번 답을 해봤습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미성년 또는 무소득 자녀의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도 있고요. 가족 간 채권 및 채무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이런 항목에 대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 조금만 진정성 있게 이걸 체크를 했어도 이렇게 인사 난맥상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크해 보셨나요? 관련한 항목들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의원님 절대로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 겁니까? 8억이라는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딸과 어린 13살의 딸과 어머니가 차용증을 쓰고 한 거 그 부분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증여는 상식적인가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좀 이따 아니, 저한테 아니요. 기회를 좀 묻는 주시면 상식적이라고 생각, 왜냐하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낸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글쎄 조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결국은 어차피 드리겠습니다만. 상식적이다 아니다라면 답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식적입니까? 의원님 시간 맞추시면 그러면 저한테 답변 기회를 좀 주시죠. 예. 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비리 근절에 대해서인데요.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채용 비리 근절하는 거 문준용, 문재인 대통령 아들 고용정보원의 특혜 채용 의혹도 밝혀내실 겁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네, 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릴 장이 좀 많아서요. 우선 홍종학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금요일 날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내용은 좀 더 검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학 후보자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증여 문제인데요. 그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좀 잘 맞느냐 하는 거랑 별개로 이 당시에 증여를 받을 당시에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것을 법적 절차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증여 상속 등에 비춰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금요일 날 청문회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 이후에 좀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홍종학 후보자가 이제 도덕성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검증에 대한 항목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서 업무를 잘 하실 수 있는 후보자라고 봤습니다. 네. 보조금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재정 지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들 하는데 프랑스에서 사회보험료 감면과 세액공제 등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또 경제 상황 등 각국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그에 맞는 지원 정책을 펼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야당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 진행한다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실업 크레딧 지원 사업 등 94건에 이를 정도로 여러 건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수석님,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퍼주기다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퍼주기가 맞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렇지 않죠. 네, 한 가지만 의원님께서 더 제가 말씀하신 질문을 대로. 하고 네. 답변을 네, 한꺼번에 네. 좀 해주세요.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중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말고요. 좀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 환경 개선과 관련된 대책 관련된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퍼주기냐 마냐 부분하고 또 국민들의 좀 걱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에 대한 네,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상세히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경영상의 재반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또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또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불공정 관행도 좀 건절되도록 이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 예를 들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축소라든가 그 다음에 가맹점 대리점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대책을 하면서 내년에 우선 단기적으로 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이 충격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네. 송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당의 김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항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에 소위 절정, 끝장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홍 후보자는 그야말로 속 따로, 겉 따로 표리부동. 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채택되지 못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병기 실장은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정부 대응을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강경진압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이라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고요. 또 강경진압 여론조성을 위해서 보수단체를 활용하라고 주문까지 했고 또 경찰 대응이 소극적이다. 공식적인 대응을 주문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병기 실장의 행태를 보면서 청와대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청와대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요. 지금 이병기 실장을 비롯해서 전 정부의 청와대 분들께서 그러지 못한 상황을 대했을 때 우리 국가와 국민이 얼만큼 위험과 피해에 처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비서실장님,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청와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책임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잘 구분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은 최저임금 관련돼서 일자리 수석계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저게 19대 대선과 20대 총선 때 각 당에서 지금 최저임금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최저임금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의도로 퍼주기 운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인데 우리 수석님 저자 혹시 알고 계세요? 네네. 예.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중에 가구주는 43.6%, 배우자는 34%, 그리고 기타 가구원이 22%인데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0명 중에 4명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최저임금 임금 인상이 가구 소득 자체도 높이고 또 빈곤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 확대 효과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독일의 최저임금법 도입 이후에 실업률과 같은 고용 지표가 개선됐고요. 정규 고용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혹시 독일 사례 알고 계시죠? 네. 네. 또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 성장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순환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한계 소비 성향이 큰 취약계층의 소비가 늘면 내수가 진작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3조 원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원하청 구조 개선 등의 지원 대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된다면 긍정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조금법을 볼까 합니다. 아까
공약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대 총선에 새누리당 공약을 보면 2020년까지 8,000원 인상 효과에 정부 일부 부담이라고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좀 특이한 사항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지 좀 보겠습니다. OECD 저임금 노동자 비율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세 번째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만큼 임금 수준이 열악하다는 그런 상황이죠. OECD 국가별 평균 임금과 1인당 GDP를 살펴봤는데요.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이 29,000달러이고 또 23위 하위권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국내 총 생산을 보니 1조 4,112억 달러로 OECD 중에 8위입니다. 상위권에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경제 규모는 상위권인데 국민 개인 소득은 하위권인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임금이 돈이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 정부 9년간의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 구조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더디게 인상시켜서 발생한 양극화라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좀 보시면요. 격차 해소와 고용 확대, 경제 성장의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국제 비교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중에 중하위권에 속해 있고요. 상대적 수준에 있어서도 중위임금 대비 48.4%로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개선이 되면 중위에 있는 임금 근로자와 근로빈곤층 간의 임금 격차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저기 2015년에